안녕하십니까. 속물경제 소비자TV의 이성구입니다. 더운 날씨에 여러 가지로 몸이 좀 불편한 경우도 많으실 텐데 저희 TV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뭐 동경올림픽으로 마침 그 일본하고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주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보통 저희 어렸을 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그다지 많이 그 얘기를 듣고 자라지 않고 있지만, 저희 어릴 때는 일본을 배워라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일본 사람들은 이렇다 하는 식의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가 일본인들의 집단주의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단결을 잘해가지고 이기는데 한국 사람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다 하는 얘기들이죠. 근데 저는 일본에 총 한 5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한 1986년부터 88년, 9년, 그리고 일본에 가서 근무한 1996년에서 98년. 제가 이 일본에 갔던 그 시기는 일본이 뭐 이제 막 미국은 이긴다 이러면서 큰 소리 치고 하던 시기이기도 했는데, 바로 그때 일본 사람들이 강해졌다고 하는 소위 집단주의가 사실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생활을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한국 사람 학생들보다도 훨씬 개인주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 처음 갔을 때 이제 유학생들, 우리 이제 신입생들 환영회를 해주는데, 보통 환영회 하면 이제 돈을 같이 걷어가지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술을 마시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안 마시는데요. 그랬더니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 술값을 빼주겠다. 우리처럼 우리 어릴 때 무슨 과 파티하고 그러면 담배까지도 공공돈이라고 그럴까요? 공용돈에서 사고 했던 건데, 그런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죠. 또 선생님이 학생들 보고 우리 같이 식사하러 가자 하면 우리는 보통 선생님이 내는 거를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일본의 경우 선생님이 일부러 내가 오늘은 살게 하지 않는 한은 다 각자 페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시킬 때도 누가 뭘 시킬까 거의 신경을 안 써요. 제가 여기 사진을 해놓은 거는 이게 일본 런치 정식, 야끼니쿠 런치 정식일 겁니다. 시키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고기 굴 거는 한꺼번에 한 접시에 여러 명을 줘가지고 놓고 각자 거기에 알아서 먹거나 하죠. 근데 딱 1인당 1인분씩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이런 빌딩들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엘리베이터하고 계단을 넣고 나면은 사실 면적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협력해서 짓지 않습니다. 옆 사람하고 뭔가 같이 협의하고 하는 거를 그다지 즐기지 않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는 거를 훨씬 더 즐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집단주의라고 하면서 나타났던 거는, 그 집단주의의 필요성이 정말로 아주 긴박해졌을 때, 그러니까 전쟁 이런 때였던 거지, 일반적으로 일본인의 DNA 속에 집단주의라는 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일본인의 집단주의가 이렇게 알려지게 된 데는 뭐 2차 대전 그 전후 해가지고 미국의 루스 베네딕트라는 그 여자 인류학자가 쓴 국화와 칼이라는 그 책이라든가, 혹은 70년대 일본이 이 세계화하면서 여행을 가가지고 이렇게 깃발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쭉 쫓아다니는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인은 집단주의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게 일본인의 본성이 아니라 바로 그 시기에 필요해서 나타났던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예컨대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이 외국어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여행을 가가지고
혼자 여행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깃발을 들고 쫓아갔던 거죠. 요새는 이제 일본 사람들도 그런 외국 여행에 대해서 많이 능숙해져 가지고 그런 단체 여행 별로 즐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주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해다. 그리고 일본인이 정말로 성공했던 시기는 개인주의적으로 경쟁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성공했던 산업들을 보세요. 자동차, 또 뭐가 있을까요? 전자. 자동차 산업에서 완성차 메이커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토요타, 닛산, 혼다, 마스다, 미쓰비시 10개의 대형 완성차 메이커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합하는 나라면은 그것들이 전부 모여서 한두 개 회사로 됐겠죠. 미국은 지금 2개 회사밖에 없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회사만 하더라도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종합 가전 메이커가 또 거의 10개 가까이 있습니다. 내셔널 마츠시타, 사뇨, 도시바, 히다치 등등으로 샤프 하면서 우리나라라 봐야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다가 대우만에서 지금 LG하고 삼성 정도 있고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집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해고 또 하나 일본이 성공한 거가 집단주의적일 때 성공한다 생각하는 것도 오해라는 거는 정작 일본이 집단주의적으로 됐든 미국과의 싸움에서는 어떻게 돼요? 정말 큰 피해를 입었던 거죠. 그리고 임진왜란도 하나의 그런 일본의 집단주의적인 움직임이었다고 한다면은 역시 양국에 엄청난 피해를 줬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정말 성공하고 국민들한테 큰 이익을 줬던 거는 집단주의적 경향을 보일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개인주의적 경향으로 경쟁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인의 장인 정신입니다. 실제적으로 일본은 굉장히 이 손재주가 좋은 나라이기도 하고 또 그런 재주를 가지고 이 가업 승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세계적으로 볼 때 200년 이상 된 장수 기업이 가장 많은 나라. 그 우리가 보통 장인 정신이 역시 뛰어나다는 독일에 비해서도 한 4배에 가까운 200년 이상 된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또 100년 이상 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했던 서구보다도 오히려 100년, 200년 된 기업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장인정신하고 결부해서 설명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임진왜란 때 도공으로 끌려갔던 이삼평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아리따의 그 도요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 근대화에 엄청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600, 700년대에는 도자기라는 거가 굉장히 고급 물품에 속해 가지고 일본이 사실 근대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재정적인 자원들을 바로 독이 수출해서 구했던 거죠. 근데 한국에도 왜 그러냐면 일본의 그 도요토미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의 도공들을 끌어갔다고는 하지만 역시 한국에 더 많이 남아 있었겠죠. 근데 한국에는 정작 그 도공들의 자손이라 브랜드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 임진왜란 때 끌려갔던 그 도공들의 자손들이 지금도 아리따자기 그래가지고 일본의 굉장히 중요한 도기의 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 장인 정신이라는 거가 한국에도 있었구나 하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만 장인 정신을 발휘하고 왜 한국에서는 못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저는 거기에서 일본에서 이런 장인 정신이 발휘될 수 있었던 데는 시장과 소비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인 정신이 있어서 혹은 장인의 재주가 있어서 장인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장인을 알아봐주는 시장하고 소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차별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한국 사람이 우대받을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도기의 장인들이
명맥을 잊지 못하고 한국 사람을 차별한다는 일본에서 명맥을 잊고 굉장히 중요한 도기 브랜드의 하나가 되었다 하는 건 뭡니까? 일본은 바로 그런 장인들이 만든 상품을 알아봐 줄 수 있는 소비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고급스러운 거를 즐기는 소비자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가보면은 참치, 스시 뭐 이런 것도 가격 차이가 보통 많이 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모든 소비자들이 그렇게 민감한 건 아니겠지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오타쿠 내지는 덕후라는 그런 소비자들은 작은 차이에 민감하고 일본의 소비 문화를 리드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학생으로 일본에 가서 슈퍼마켓에 갔을 때 멜론을 어떤 박스 하나에 넣어가지고 가격이 그때 당시로 제가 생각하기에 한 6만 원 정도 됐던 걸로 생각이 나요. 그때 6만 원이니까 뭐 대단히 비싼 거죠. 저보다 한 30년쯤 전에. 그런데 거기에 아주 깨알같이 써 있습니다. 몇 도 정도로 보관한 다음에 언제 뒤에 드십시오. 바로 그런 같은 멜론이라도 그렇게 정성스레 만든 멜론하고 그냥 일반적인 거하고를 차별하는 소비자 문화가 있었기에 그런 명품 멜론을 만드는 장인도 탄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여러 가지 장인 문화라는 것도 사실은 가업승계라는 것도 그저 그 사람들은 가업승계를 좋아해서 혹은 장인 문화를 즐겨서가 아니라는 거죠. 가업승계만 하더라도 바로 그런 장인 정신 속에 태어난 거기도 하지만 한국도 요새는 가업을 많이 물려받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회사에 가가지고 뭐 고위 임원이 되는 것보다 자기 집에 있는 식당 브랜드를 물려받는 거가 훨씬 경제적으로 이익이 돼서 그런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왜 유명한 회사에 임원도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자기 아버지의 오뎅집을 물려받으러 가는가? 그거는 그 아버님이 하던 오뎅집이 평범한 오뎅집이 아니라 그 동네 내지는 주변에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오뎅집의 브랜드가 없어지는 거는 수십억의 가문의 손실이 되기 때문에 훌륭한 회사의 고위 임원이 되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로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야 이게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도 이렇게 가자 하기보다는 바로 시장과 소비자들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드는 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종신고용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새 정규직을 합시다. 비정규직 없앱시다. 그러면서 기업들한테 강요해가지고 쉽게 자를 수 없도록 만들려고 정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종신고용이라는 것도 제가 가서 봤더니 정부가 직원을 자르면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왜 종신고용 문화가 생겼냐면은 고도성장 과정에서 구인난이 심해지니까 자기 직원들을 적은 임금으로도 꽉 붙여둘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네 당신의 생애를 평생 책임져 하는 거를 통해서 경쟁을 했던 거죠. 말하자면은 기업 간 경쟁이 종신고용을 만든 것이지 한국처럼 정부가 강제로 기업한테 무리하게 요구를 하면서 정규직을 만들어냈던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요새는 제가 요 다음번 챕터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그 시기에 있어서는 그런 종신고용 문화라 하는 것들도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가 일본 사회에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인식들, 뭐 집단주의, 장인정신, 가업승계 문화, 종신고용 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